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방학 우리 그 구조와 그 방학 규정에서 중요한 방학 구역이랑 뭐 중요한 것들은 끝냈고, 오늘 여러분 못 끝내긴 5번 건축물의 마감 제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방학 규정에서 우리가 건축물의 마감 재료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취지가, 법의 취지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인테리어 공사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할 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그때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방화 규정에 이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재료를 골라야 된다는 게 취지. 사실은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내용을 그냥 워낙에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재료들도 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왜 적용하냐면은 이제 위조가스 때문에 우리가 화재가 나면은 뭐 단열재라든지 또는 마감재라든가 이런 데서 유독가스가 나와가지고 보통 그 유독가스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그래서 마감 재료를 제한한다. 자, 그래서 자, 그 마감 재료를 제한하는 그 건축물의 용도랑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구분할 수가 있는데, 웬만한 시설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로 다 마감 재료를 법으로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라든가 난연재료를 쓰게 돼 있다는 거고, 뭐 2번에 보면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 뭐 이것들, 4번에 보면 웬만한 시설은 다 들어갔어요. 이제 문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 웬만한 것도 면적에 관계없이 다 마감재료, 불연재료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자, 보니까 5층 이상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층 이상의 건물은 그냥 면적과 관계없, 5층 이상 건물은 이런 용도랑 관계없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넘어가면은 난연재료라든지 이런 마감재료를 기준에 맞춰서 이제 쓰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없는 게 자세히 보니까 단독주택은 또 없어요. 단독주택은 사실은 이제 이런 다중이라든지 다가구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는 거라면, 뭐 단독주택은 이제 본인이 그냥 사는 거니까 그냥 그런 취지에서 단독주택은 또 빠져 있다는 거. 또 업무시설 같은 것도 빠져 있어요. 업무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단독주택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서 보면 업무주택, 업무시설도 없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근데 이제 예외 규정을 보면, 자, 그래서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내화 구조의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방화 구역이 돼 있어요. 이런 벽들이 다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그 대체적으로 RC 구조로 이제 건물을 짓게 돼서 방화 구역을 하는 경우에는 봐주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자동식 소화시설이라고 하는 스프링클러예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스프링클러 없지만, 자, 요즘 같은 경우는 5층 이상, 6층 이상 건물들은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면은 이런 마감재료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완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법으로 법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 찾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마감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한 거 보니까, 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우리가 불꽃 실험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버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제 불연재료가 가장 불에 안 타는 거고, 준불연재료는 불에 잘 안 타는 거고, 난연재료는 이거보다도 좀 덜 타는 거. 이게 난연재료.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난연재료가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벽지 있죠. 벽지. 이제 벽지 같은 경우는 불에 타잖아요. 종이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벽지라고 해서 우리가 방염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불에 타긴 타는데, 조금 뭐 한참 있다 타거나 뭐 그런 유독가스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그 필증을 딱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연제로 해가지고 딱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그 벽지는, 모든 벽지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벽지는 우리가 준 난연제로이기 때문에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런 상업시설 같은데,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벽지가 붙어 있나요? 벽지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상업시설에 오직 벽지가 붙어 있는 건 어디예요? 단독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준부를 쓰게 돼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방염이 된 이제 벽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후가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같은 실내라 하더라도 거실과 통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게 쓰는 공간을 거실이라고 하고, 통로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홀이라든지 이런, 당연히
통로가 더 위험하잖아요. 불이 나면은. 통로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제 그런 데는 난연제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지만, 준불연제로라든가 불연제로를 써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부 마감 재료에 대한 적용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보면 되고. 그리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마감 재료도 우리가 건축법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외부의 마감재에다가 이제 방화 기준을 갖다 적용하는 이유는 옆으로 또 번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촘촘하게 건물들이 촘촘하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어디죠? 우리 뭐 상업지구 같은 거, 주민상업지구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건물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을 조밀하게 짓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불이 옆으로 번지거나, 또 외장재에서도 유독가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외장재 유독가스가 나와가지고 안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자, 이걸 자, 그래서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제로나 준불연제로를 써라. 자, 중요한 거는 외부 마감재로도 건축법으로 이거를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뭐 이런 시설이죠. 문화집회 종교시설, 보통 이거 지금 다중이용 시설이죠. 다중이용 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용도별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근린상업지역 제외하고, 일반 상업지역이면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근린상업지역은 그 우리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것들, 이거 아니고 요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질 때는 불주련제로의 마감재료를 써라 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의료시설, 뭐 의자시설, 수련시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린이들 많고 뭐 노약자들이 많은 시설, 이런 시설도 마찬가지로 재료를 쓰고, 공장 이런 데는 뭐 화재가 나면 위험하니까 또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높이가 9m가 넘어가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건물들은 외부 마감재를 불연제로 써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제로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거의 사실상 모든 재료가 불연주력이기 때문에 그냥 입고 있는데, 사실상 쓰는 재료들은 다 외부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에 적합한 그런 재료를 써라 라고 하는 게 건축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사람들이 이거를 간과하냐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웬만하면 법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실무에서 있는 사람들도.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외부 마감 재료 말고 이제 우리 내부에 이제 바닥 마감재 같은 거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우리 바닥에다가, 화장실 바닥에다 타일 쓸 때는 논슬립 타일 써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국토부 용어로, 조례로, 규칙으로 이제 정해놓고 있고, 요 마감재료 기준은 뭐 딱 건축법 밑에서 국토부 용어로 정하는 기준으로 따로 이렇게 나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감재료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실내 건축이라고 따로 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내 건축이라는 건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할 때, 또는 리모델링 공사할 때 쓰는 뭐 그런 걸로 보면 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실내 공간에 장신구 설치하거나 벽을 구획하거나 마감을 하거나, 자, 이런 데에도 기준에 적합한 그런 재료를 쓰라, 그런 내용이에요. 구조랑 재료로 써라. 재료뿐만 아니라 구조도 충족해라, 그런 내용이고, 다중이용 건축, 뭐 아까 했던 문화집회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사용되는 내용들이에요. 읽어보면. 자, 3.0이 대상 건축물이면 아파트죠. 오피스텔. 자, 이런 것들은 이런 대상으로 내부에 우리 공사할 때도 내장재라든지 또는 벽을 구획할 때 내화 구조라든지 또는 불연 재료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를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는데,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그 기준이 그냥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좋은 얘기를 좀 다 적어 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면, 자, 그래서 그럼 실내 공사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읽어보면 피난에 지장이 없고 뭐 구조적으로 안전할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벽 바닥 천장 노출 반자틀 이런 거 당연히 불이 나면 안 되겠죠. 방화에 지장이 없어야겠죠. 바닥 마감도 논슬립으로 써야 돼. 미끄러지면 안 되고, 뭐 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또 이런 설비 같은 시설들도 안전하게 하라, 그런 내용.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면은 만약에 미끄러지는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한다 하면은,
미끄럼 계수, 마찰 계수가 뭐 0.5 이상 되는 뭐 재료를 쓰지 마.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미끄러지지 말게 해라. 그런 내용이고, 막 그런 내용들이에요, 위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뭐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책임을 상황에 봐가지고 책임을 이제 건축 시공자라든가 설계자한테 물을 수 있으면 물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 조항으로 이제 놨던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고가 나지 말게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좋은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다 써놨다는 거. 자, 이런 거고. 자, 이런 내용들은 또 중간중간 확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보면. 설치를 검사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할 때도 원래 중간중간에 나와서 설치하는데 사실 불가능하죠. 뭐, 인테리어 공사한 것까지 다 나와서 보고서 확인할 수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확인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어떤 건물을 할 건지, 얼마마다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여기서 의미 있는 내용은, 자, 우리가 마감 재료라든가 또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건축법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취지를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취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내용은 좀 좋은 얘기들이 있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면 되는 내용인데, 복합자재를 예를 들면 알루미늄 복합 판넬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알루미늄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안쪽에다 바깥자를 넣고 중간에다가 살짝 단열재 같은 거를 좀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복합 판넬이라고 하는데,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이 엄청 좋고, 반대로 단열재는 열 전도율이 안 돼. 단열이 되는 거니까 안 돼요.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거를 붙여놓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단열도 되면서 뭐 앞뒤 여러 차단되고, 그런 게 이제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합자재라고 하는 게 불연 재료가 아닌 심재료랑 불연 재료인 것들을 같이 붙여서 쓰는 것도 이런 것들이죠. 방화문 같은 게 대표적인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복합자재라고 그냥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자, 그런 것들을 유통하는 자는, 자,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들이 그 자재에 대한 시방서가 다 있어요. 시방서. 그 규격이라든가 뭐 어떻게 해서 이거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재료에 시방서가 있어요. 우리 시방서가 뭔지 알죠? 자재에 대한 시방서가 있어.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 가서 벽돌 하나 샀다. 시방서 주제로 준단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모든 자재나 건축 자재라든지 또는 공법에는 다 시방서가 있는데, 자, 그 시방서를 시공자한테 줘야 돼요. 시공자가 요구를 뭐 하거나, 요구를 하면 당해줘야 되면 요구를 하지 않아도 줘야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을 시공자가 하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시공하는 게 아니라 뭐 설계에 나와 있겠죠. 감리하시는 분이 요거 시공자가 이렇게 시공했습니다라고 감리자한테 요거를, 사실은 건축 자재와 관련된 내용이 꼭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자재 같은 걸 다 마찬가지. 건축 자재들은 뭐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감리자가 요거를 시공자 감리자 두면, 감리자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감리자도 건축주한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건축주한테 보고를 해주는 거, 보고를. 그럼 건축주가 사실은 허가권자한테 이걸 최종으로 이제 이런 자재 섭취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사실 건축주는 잘 몰라요, 내용을. 감리자가 직접 준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전달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거가 이제 시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또 그런 내용. 그래서 그런 자재들은 이런 뭐 공인된 그런 연구기관에서 나온 그 품질 그런 것들 확인 시험 받아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뒷부분에 나와 있는 방화 관련된 뭐 자재, 뭐 실내 건축, 뭐 이런 뭐 복합 자재 이런 내용은 사실 아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방화 관련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고, 자, 오늘은 이어서 지역지구 간의 건축물, 자, 지역지구 간의 건축물 보도록 할게요. 6장으로 좀 넘어왔어요. 6장. 이제는 이제 5장은 이제 방화라든가 피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건물이 무너지거나 주로 안전과 관련 내용이죠. 건물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뭐 불이 났을 때 빨리 이제 대피하거나 이런 관련된, 또는 뭐 미끄러지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 장 이름은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장에서 가지고 있는 주된 내용은 우리가 그 공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공간, 도시라든가 또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거를 갖다가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내가 땅이 있으면은 그 땅에다가 더 넓은, 더 큰 집을 더 높게 지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안 하려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그 땅을 또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개발을 한다면, 너도 나도 다 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과밀화돼가지고 환경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공평하게 어떤 지역, 도시 지역에는 얼마만큼의 규모의 건물을 지어라. 뭐, 좀 가가지고 계획관리 지역, 좀 더 이제 차 타고 좀 멀리 가다 보면 계획관리 지역, 여기서는 어떤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땅에는 이 정도, 2층에 뭐 이 정도 지을 수 있다. 더 멀리 가가지고 자연녹지 지역에 가면은, 거기는 자연 환경 때문에 그걸 못 짓거나 짓더라도 아주 작게 줘라. 뭐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하냐면 면적과 높이로. 면적과 높이. 즉,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용적률, 건폐율 다 들어봤죠? 용적률, 건폐율. 자, 그런 걸로 환경을 좋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한테 법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땅이 있다고 칩시다. 땅이 있다고 치면 어떤 사람은 요렇게 집을 요만한 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집을 이렇게 지으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용적이에요. 최적인데 이렇게 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짓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짓던 내가 용적은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요 땅 면적에다가 예를 들면 요 땅 면적에다가 얼마만큼 쓸 것인가가 이제 건폐율인 거고, 자, 용적률이라는 거는 뭐 그 쓴 거에서 얼마만큼의 최적을 내가 쓸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몇 층으로 올릴 것인가. 이게 또 관련된 거죠. 꼭 그것만 된 건 아니지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 얼마큼 이용하고 용적률을 얼마큼 높이를 할 것인가.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이거를 아주 연필만하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짓는 사람들도 제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제재하냐면 높이지 않아요. 최고 높이로. 어떻게 높이냐면 높이를 정해주거나 아니면은 일조와 관련된 사선이라든가 사선 제한도 높이를, 아니면 도로 사선. 그래서 그 제한을,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면적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걸로 규제를 해가지고 누구나 내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개발을 공평하게 개발할 수 있게끔 공정하게 이렇게 한 게 그 지역과 지구 안에서의 어떤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라. 이런 규모로 주로 이제 규모 검토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뭐 암기하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때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작동하거나 계획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조그만 주택이나 뭐 근린 생각 뭐 건물을 짓는다 한다면 그 땅 안에다가 10m, 10m 땅 안에다가 건물을 얼마나 크기로 어디다가 배치할 것인지, 붙여서 좀 띄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크기는 얼마나 하고 높이는 얼마나 할 것인지, 사선이 있어서 건물 모양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배치를 하고 매스를 잡아야 되잖아요. 자, 매스 잡고 배치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부터 먼저 찾아본단 말이에요. 뭐 이격거리라든가 다 법전을 찾아봐요. 시작할 때마다 용적률 건폐율 얼마지, 이격거리는 얼마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때그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대체적으로 얼마 규모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 규모의 건물을 내가 지을 수 있구나. 그걸 이쪽 붙여서 할 건지, 뭐 떨어져서 할 건지, 배치 같은 것도 대략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빨리 봅시다. 대체적으로 어떤 게 보는 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대지 면적. 우리가 대지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뭐 도로와 대지 관계는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자, 대지 면적이라는 건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런 거가 있고, 대지 면적과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실제로 쓰는 그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바닥 면적 산출하는 거랑 건축 면적 산출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고, 바닥 면적이 각 층을 다 합친 게 바로 연면적,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게 연면적이에요. 결국엔 연면적이 이제 용적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 면적,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이라고 하는 면적 개념. 또 하나 또 여기는 없지만 시설 면적이에요. 시설 면적. 시설 면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주차장 대수 파악할 때는 시설 면적으로 또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주차장법에서 이제 그 내용을 다 보게 될 거고, 그래서 또 시설 면적이 있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부지하게 되는 거고, 또 대지 분할이고, 이건 대지 분할은 요때 한번 설명했지만, 대지를, 요거 할 때 설명할게요. 대지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대지를 너무 조그맣게 쪼개서 하면은,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지를 분할하는 걸 갖다가 제한을 했다. 건물의 크기를 제한은 못 해요. 건물의 크기는 뭐 법에 정해진 상한선을 하면 되지만, 대지를 쪼개서 쓰는 거는 내가 분할하겠다, 국가에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뭐 대지를 뭐 1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땅을 10제곱미터, 100개로, 10개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2개로 쪼개거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 맞벽 건축, 요거 연두개보도 요거는 이제 또 브릿지를 건전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거기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건물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건물과 건물이 붙어 있는 경우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나요?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 있어요. 그걸 맞벽 건축이라고.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다리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요게 이제 면적 규제에 들어가 있어요. 요 장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 다른 장에 들어가도 되는데, 어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대지안이고, 이걸 얼마큼 떨어져서 건물을 대지안의 공지라는 얘기는, 내가 사이트가 땅에 있을 때 이 땅에다가 건물을 안 칠 거 아니에요. 건물을 여기다 칠지, 여기다 칠지, 얼마만큼 이격해야 되는지. 자, 이게 대지안의 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장. 이거 굉장히, 이거는 실무에서 거의 뭐 그냥, 뭐가 스프레드 시작할 때 그냥 무조건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조례 가가지고. 자, 이런 대지안의 공지가 있고. 그다음에 높이는 그냥 높이 할 때 다시 앞으로. 높이는 다시 할 때 설명하고. 자, 그래서, 자, 앞으로 와서, 자, 대지의 면적 대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대지 면적 산정하는 거는, 자, 요 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자, 보면 기준법, 건축법, 대지 면적, 건축법 기준법이 확보된 도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준법이 확보된 도로, 4m. 우리가 도로에 정의하면서 도로는 4m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했죠. 4m가 짜리가 도로인 거예요. 건축법상의 도로는 경부고속도로는 도로가 아닌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는 도로가 아니에요. 건축법상의 도로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회법상의 도로인 거고, 건축법상의 도로는 3m 도로예요. 차랑 사람이 다니는 3m 이상의 도로인 거예요. 자, 어쨌든 3m 도로가 확보가 되고, 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고, 이건 뭐 당연히 본 거고. 근데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게, 이게 경사진 땅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뭐 산을 내가 이런 땅을 샀어요. 이게 면적이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아니라 요거 수평에서 본 면적이죠. 요거를 절토화 해가지고 깎아서 요 면적, 평면사에서 요 면적인 거예요. 이게 수평 투영 면적이라, 위에 상공사진 찍어서 나온 면적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 지도가 또 상공사진 찍어서 나온 면적이겠죠. 자, 수평 투영 면적이다.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대지 면적이 정의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준법 확보된 도로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도로가 있는데, 땅을 샀는데, 그 땅 앞에 도로가 2m를 서로 마주고 2m짜리 도로가 있어요. 이런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뭐 시골에 가거나 아니면 옛날에 있던 땅 같은 경우는 2m짜리는 그러면 3m는 많아요. 3m. 자, 이런 경우에 어쨌든 2m로 칩시다. 자, 3m, 내가 이 땅에다가 그냥 건물을 안 짓고 모르겠지만, 내가 대지라고 바꿔서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한다면, 앞에 도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도로를 이렇게 2m니까 1m, 1m씩 서로 반반씩. 1m 스펙, 1m 스펙 해가 4m 도로를 만들어주면, 요 부분이 없어지는, 요 부분은 그럼 대지 면적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는 건물을 개발 행위를 하는 순간 국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대지인 거예요, 이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건물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산정할 때 요 땅 가지고 산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고. 자, 요거는 뭐 앞에 뭐 하천 있건 한 경우는 그냥 내가 2m. 그래서 이런 땅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사더라도 너무 이렇게 확폭을 많이 하는 땅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땅은 조금 손해를 보는 거죠. 뭐 도로 지분이라 해가지고 막 우리 어쨌든 산에 땅을 여러 사람들이 개발해 땅을 샀으면 뭐 필지로 나눠가지고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 도로 지분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우리가 그거 계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로 땅을 도 어쨌든 만들어야 되니까, 다 만들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한테 나눠서 그 도로를 쓰는 거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어쨌든 뭐,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건물이 있다고 치면, 리모델링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리모델링. 건물이 있다고 치면. 그럼 리모델링 하면 이거 내 땅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그래서 대지 면적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가각전제 우리 시험에도 나왔지만 가각전제 이제 배웠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가각전제로 된 땅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요 지금 예각으로 된 거는 3m, 3m, 3, 2, 4, 3, 3, 2, 3, 2, 2 이렇게 해가지고 표해가지고 외우는 거 기억나나요? 가각전제? 아, 네, 가각전제 있어요. 가각전제라고 하는 건 이 코너 부분에 치가 이렇게 지나가기 쉽게 못하게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가각전제인데, 자, 가각전제, 도로 모퉁이 지적되어 있는 가각전제 선도 이제 대지로 해서 개발을 바꿔서 이제 건물 짓고, 이것도 요 빠지는 부분도 면적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내 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 땅이 되는 거죠. 공공의 땅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이제 계획할 때 다 계산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계약할 때.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 가각전제라고 하는 거는 도로가 4m, 6m 이하잖아. 3m에서 6m 이하의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4m 이상 6m 된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한다면 가각전제를 항상 고려를 해줘야 돼요. 뭐 12m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대로 뭐 테헤란 이런 데 가각전제 하는 거 아니고. 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획도로가 있어, 계획도로. 여기 볼까? 국가에서 계획도로를 만들어 놨어. 뭐 개발한다고. 그런 경우 있단 말이야, 계획도로. 자, 그런 경우에는 언젠가는 그 국가에서 지금 계획상이 있는데 언젠가 이거 개발을 할 때 국가에서 그걸 뭐죠? 그 조명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거 하잖아, 그거. 아무튼 국가에서 그 사가지고 하잖아요. 그 내가 용어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에서. 아무튼 생각하면 얘기해요. 국가에서 그거를 이제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 땅을 사고 하는 게. 자, 그런 경우에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뺏기는 게 아니라 파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자, 그런 경우에도 대지 면적에서 제척이 된다. 빠져나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한번 보자.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대지가 있는데, 이게 건축선이죠. 도로랑 만나는 데가 건축선이고, 대지가 있을까? 인접대지 경계선이에요. 인접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6m 도로니까 문제될 게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건물을 건축선에 그냥 붙여서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례로 조금 1m, 몇 m 떼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건축선에서는 내가 어쨌든 붙여서도 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거. 근데 이쪽은 어때요? 이쪽? 인접대지 경계선 얼마큼 떼라고 했어요? 0.5m만큼 민법에서 0.5m만큼 떼라고 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고 치고. 자, 근데 지정 건축선 하는 걸 해줘요. 지역마다. 이거 예를 들면 뭐 태안로 같은 데 이런, 아니면 뭐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 새롭게 도시 개발할 때 얼마큼 떼어가지고 얼마큼 떼서 건물을 지으세요라고 건축선을 지정해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내 건축선이고 요거는 지정 건축선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여기다가는 못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만 지을 수 있어요. 건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붙여 짓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요거는 누구 땅이에요? 이게 내 땅인 거야, 이거는. 그런 경우에는. 내 건축선. 단지, 그러니까 어떤, 이런 데다 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뭐 외부 공간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대지면적으로 건축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지방자치 뭐 조례에 따라서. 하지만 그때 대지면적으로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할 때 그 사이트가 이제 받게 되면 항상 건축선을 먼저 확인해 봐. 그 지역에 그 사이트에 지정 건축선이 있어요. 거의 있으니까 지정 건축선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조례를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문제를 봅시다. 이거 문제도 아니고. 자, 여기 보면, 자,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에 이 문제 한번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런 대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보이나요? 자, 이래 돌아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m, 여기 20m, 25m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대지는 20 곱하기 50이니까 얼마죠?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맞죠? 500이니까. 500제곱미터의 땅이에요. 근데 내가 이 땅을 내가 이제 여기다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대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잖아. 일단 건물도 건물이지만 내 대지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먼저 그게 계획의 시작이니까. 자, 접한 도로 봤더니 5m 도로예요. 이건 괜찮고. 이거 4m도 괜찮아요. 이 도로가 3m짜리 도로인 거예요. 그럼 이 도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0.5씩 0.5씩 셋백 해가지고, 이게 0.5 0.5 해가지고 0.5만큼 이렇게 없어지는 거만큼.
없어진 이거 이 땅은 도로로 편입된 땅이니까 내 땅이 아닌 거고. 자, 그리고 가각전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각전제는 5m, 3, 이게 4m 도로가 됐잖아요. 4m, 5m에는 얼마예요? 우리가 표 계산해가지고 3, 2니까 2m씩 2m 잘라가지고 2m. 여기도 4m, 여기도 4m, 4m 도로니까 2m 가각전제. 그러면은 셋백한 거에서 2m. 근데 보니까 여기 지정건축선이 있어요. 지정건축선. 자, 요거는 그냥 지정건축선. 요거는 그냥 업무를 내가 그냥 이게 넘어가지만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그래서 이 땅은 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도로의 이제 면적을 계산하면 이만큼이 빠져가지고 국가로 간다는 거. 그래서 답을 보면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지금 후퇴한선이랑 가각전지한 거. 후퇴한선 가각전지. 그래서 요게 뭐 면적 계산하면 알죠. 대충 계산 요게 아까 250여 이게 500제곱미터였잖아요. 그럼 여기 20m에 0.5니까 20m에 0.5니까 10제곱미터 빠지고 2니까 4, 24제곱미터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500에서 224제곱미터가 빠지면 그죠? 400, 뭐 76 정도, 475 아무튼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사이트를 딱 누구한테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뭐 과제를 한다든지 했을 때 항상 대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대지 분석을 해서 도로와의 관계라든가 건축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선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 실무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굳이 이거를 다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 이제 진행하면서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적용해가지고 한다는 거고. 자, 이제 건축 면적. 이제 건축 면적을 넘어오면. 자, 건축 면적의 정의를 먼저 봅시다.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거예요. 산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건축 면적은 뭘로 기준을 하냐면 외벽. 벽의 중심선이에요. 외벽의 중심선이 가장 기본이에요.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벽체가 뭐 300일 수도 있고, 뭐 5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중심선 하는 게 일단은 기본 개념이다. 그걸 위에서 본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 면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면도를 그려야 돼요. 평면도를 그리면 그 평면도의 그 중심선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 거고. 근데 보니까 벽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벽이. 어떤 부분에, 일부는 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외곽 부분에 기둥으로. 그러니까 피로티로 돼 있거나 하부가 이제 떠 있어서 피로티로 돼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벽이 없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기둥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둥이 좀 안쪽에 있으니까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뭐냐면, 지금 봅시다. 이중벽인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외부이고, 이게 뭐, 우리 지금 학교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조적으로 돼 있고, 여기 벽돌로 돼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단열재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콘크리트로 된, 여기에 보통 이제 200 정도로 보고, 여기에 100, 여기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 건물은, 이 벽체의 중심선은 어디예요? 100에 200이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중심선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만약 이거들 한다면은 이 벽체의 중심선이니까 사실 이게 벽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선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중벽일 때는 이게 이제 이중벽이잖아요. 여기 지금 벽돌이 있고 여기 콘크리트 벽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 여러분들도 이제 실무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자, 이중벽 전체의 중심선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태양열이거나 외벽에 단을 시공할 때 이게 벽이 이거잖아요. 구조벽이. 단열재가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내부에 있는 것보다 외부에 있는 게 열 효율이 훨씬 좋아요. 열 효율이 좋고, 그러니까 외부에 단열하는 거를 권장을 한단 말이에요. 외부에 만약에 단열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벽의 중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이 조금 더 찌면서 안을 넓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지. 이 건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많은 건축물이 이제 이렇게 시공이 돼 있는 거예요. 외단열로 하는데. 그래서 보면 외벽에 단열 시공을 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내측대로 중선한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태양열 주택이라는 거 있나요? 태양열 주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요즘 뭐 패시브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패시브 주택. 패시브 주택, 뭐 태양열 주택, 뭐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패시브 주택 같은 경우는 벽체가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
단열을 해야 되니까, 단열 때문에. 난방 안 하는 건물이에요, 패시브하우스. 여기다가 가난을 생각해 너무 좀,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패시브를 안 해요. 왜냐면 건물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봐줘요, 또. 이런 경우에는 하고, 단열재가, 보통 패시브 칠 때 단열재가 뭐 300, 뭐 400 이래요. 단열재는 없는 걸로 보고 해주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벽체를 산정할 때,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계획할 때는 이거 적용할 일이 거의 없지만, 실무에 나와가지고 벽체 이제 건축 면적을 계산할 때, 이런 걸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중요한 거고. 또 이게 뭐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처마, 차양, 부연,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있잖아요. 우리 전통주택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처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이게 지금 처마 부연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게. 처마 부연 차양. 처마 차양 부연 다 같은 뭐 비슷한 내용이죠. 자, 요 튀어나왔으면 그럼 건축 면적은 수평 채용 면적이라는데 건축 면적은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기본이 뭐냐면 기타 해당 기본 1m를 뺀 거. 1m. 그러니까 쉽게 하면 여기에 지금 2m라고 합시다. 그냥 이거 알고 그냥 이거 이렇게 뭐 차양으로 보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로 보고 요거는 이제 부연 차양이라고 보고 자, 요 차양 2m가 튀어나왔으면은 자, 1m까지만 봐주고 1m까지만 하면은 면적이 안 나요. 그러면 이게 면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 2m를 했다. 그러면 1m만 빼고 여기까지 면적을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1m 이상 도출된 경우에는 뭐 기타 해당되는 거죠. 1m까지만 봐주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부석사라든가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고 또 이 처마가 엄청 많이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m까지 봐주겠다는 거예요. 4m까지 튀어나와도 이거는 그냥 건축면적 이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 거고, 축사 이거는 뭐 볼 거고, 축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축하는 거니까 뭐 가축 비 안 내리게 좀 하는 거고, 판때기 서는 거고, 자, 한옥이죠, 한옥. 한옥은 2m까지 봐주겠다는 거예요. 한옥은. 한옥은 2m까지, 보통 한옥에 처마가 2m 이상 많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m까지는 면적으로 산입 안 하고, 그거보다 더 튀어나오면은, 튀어나온 것만큼은 면적으로 건축 면적을 넣겠다는 거고, 뭐, 제로엔지 건물 이런 거 보면 되고, 제로엔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거 뭐냐면, 처마가 이렇게, 차양이 이렇게 있으면, 차양이 이게 튀어나오면, 우리 열 환경에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남중고도, 그래서 이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차양을 이렇게 다는 건데 이러한 목적으로 차양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원래 1m인데 2m까지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건축이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1m예요. 웬만한 건물들, 웬만한 이런 뭐 차양 한옥 건물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차양을 하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1m까지만 튀어나오는 거 봐주겠다. 나머지는 다 건축 면적에 산입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됐고. 요거 3번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여러분들 이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창고 같은 경우, 창고에 이렇게 돌출시야 보통 어디 있냐면, 뭐, 창고에 뭐 출입구 부분에 보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좀 차양 같은 걸 설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창고 같은 건 6m까지 봐주겠다는 거예요. 6m까지 봐주고, 6m가 아니라 한다면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그 전체 면적 1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10제곱미터까지 봐주겠다는 거야, 차양을. 뭐 그런 거야. 그 중에서 작은 값. 근데 여러분 좀 약간 뭐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어떤 창고에서는 이렇게 내민 구조로 했을 때 조금 더 완화해서 봐주겠다. 완화해서 좀 적용하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건축 면적에서 우리가 건축 면적을 알아야 뭐 건폐율, 용적률 다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축 면적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실무에서 그냥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첫 번째, 자, 건물이 이렇게 인면도라고 치고 1m, 여기 높이가 1m가 안 되는 게 뭐 있을까요? 뭐 창고라든가 뭐 와인 창고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그죠? 뭐 계집이라든가 계집을 뭐 콘크리트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높이가 1m가 안 되면 그냥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축 면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면도 위에서 본 거예요. 여기 평면도 인면도예요. 이만큼 튀어나와 요거 창고 같은 거. 1m가 높이가 안 되면
이하에 있는 부분은 그냥 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중이 여기서 목에 피난 계단은 굳이 또 설명을 하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 외부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 거 혹시 봤나요? 이렇게 외부에 계단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게 피난 계단이에요. 외부 피난 계단이에요. 자, 그게 옥에 피난 계단 이런 건데, 자, 그것도 폭 2m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건축 면적에 넣어야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1m, 1m를 해가지고, 폭이 1m, 1m 해가지고 2m 정도 됐으면은 면적이 안 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이거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좀 여유 있게 막 2m, 2m 폭을 했다. 그럼 2m를 넣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요게. 여기 2m 이하예요. 그건 제한, 2m까지는 빠지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행통로. 당연히 보행통로는 뭐 빠지겠죠. 지상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에요, 길. 길이니까 건축면에서 빠지는 거죠. 차량도 마찬가지고, 통로. 요거 주로 이제 화재라든가 보행, 우리 그 보행통로 우리 그때 전에 배웠잖아요. 통로는 3m.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3m 폭으로 하고, 일반 건물은 1.5m 폭으로 해서 사람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차가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건축물에 당연히 포함이 안 되고, 지하상 내려가는 경사로, 램프. 이것도 그냥 건축 면적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장애형 같은 거. 장애인용 승강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은 건축 면적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시설이 들어가면 그 시설만큼 빼주겠다, 건축 면적을.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건물 지려고 하는데 막 문화재가 나왔어요. 서울시청 가도 뭐 시청해 보면은 그런 것도 있는데, 공사 짓다 보니까 문화재 나오면 이제 피곤하죠. 공사 중지하고 그거 이제 발굴 작업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면적만큼을 만약에 전시공간으로 만약에 써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 시설을 만들면 그만큼 또 빼줘요. 건축 면적에. 건축 면적 훨씬 유리한 거죠. 건물을 그만큼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걸 전시에 쓸 때만 그냥 뭐 그게 아니라 그 전시용으로 이제 그거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어떤 종로에 어디 가면 어떤 건물에 안에 발굴된 거를 전시관으로 해놨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건물도 크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요거 그러면은 건축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것도 문제예요, 문제. 요거 건축 면적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 위에서 본 거거든요. 그럼 요거 빠지는 거고, 요거는 건축 면적 할인이 안 된다고 그랬죠,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요거는 1m까지 봐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m, 폭이 2m예요. 그러면 1m까지 빠지는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1 하면 4제곱미터. 4제곱미터 추가해야 되는 거고, 요거 계산하면 되죠. 70에서 74제곱미터. 요거의 건축 면적을 74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요거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건물을 설계하다 보면 이제 공공이 지나가는 경우, 필로티 말고 필로티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공공의 용도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기역자막으로 만들어서 밑으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게 공공의 도로처럼 쓰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제외할 수 있다는 거, 제외한다는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그 건축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거를 제외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설계하면 훨씬 더 건물을 더 크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좀 규모가 있는 건물이겠죠. 그냥 조그만 건물이 아니라 규모가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그걸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 보면 어떤 경우냐면 8m 이상, 그러니까 높이가 8m 정도 되는 필로티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바닥에서 건물이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인면에서 봤을 때 이래요. 사람이 요만해요. 꽤 높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그래서 높잖아, 그죠? 10m나 되는 거예요, 높이가. 자, 이런 경우는 이거는 건물 내부라기보다는 그 공공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심의를 통해서 건축 면적을 이만큼을 뺄 수도 있다.
훨씬 유리한 거죠. 요것만 건물로 보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런 지금 공간들이, 요런 공간들이 보행통로라든가 공주를 쓸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때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자, 이런 용도인 경우, 다른 용도로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용도인 경우에, 이런 용도로 사용되면, 건폐율 산정했을 때, 심의 거쳐가지고, 좀, 그거를 건축면에서 제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바닥 면적. 그 바닥 면적은 뭐예요, 바닥 면적? 한번 좀 보면서.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똑같죠. 뭐, 바닥 면적은, 마찬가지로 외벽과 외곽 기둥의 중심선이에요, 이것도. 내경이 아니에요, 내경이. 바닥 면적이라니까 내경이라고 할 것, 암흑지수로 할 것이 아니라 벽체의 면적, 이거 중심선이에요. 외벽과 내벽, 각 층의 외벽과 내벽의 또는 뭐 기둥의 중심선인 경우. 그죠? 여기 규정이 또 다른 거였네. 우리 피난계단, 우리 대피공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대피가 중간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암흑지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아주 예외 규정이니까 뭐 필요 없고. 자, 중요한 거는 중심선인데. 자, 그럼 벽체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아이고. 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기둥으로 둘러싸였다고 칩시다, 이렇게. 기둥으로 둘러싸였으면, 자, 요거의 바닥 면적은, 요게 가로가 10이죠. 여기 10이죠. 기둥 사이가 10이고, 기둥이 5m예요. 그럼 요거 면적인 거예요. 5 곱하기 10이 바닥 면적이잖아요. 바닥 면적. 실제로 바닥 면적. 약간 건축 면적이랑 조금은 다르죠, 개념이.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벽체랑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 뭐, 주유소에 뭐 이런 지붕만 있는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바닥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할 때, 자, 요거 10m죠, 10m 간격이. 자, 10m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아까 1m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1m 봐주는 거에 와서 셋백하면 12m가 되는 거. 12m 곱하기 1m, 2m씩 다 셋백하는 거. 그래서 1m 4 곱하기 12. 그래서 48제곱미터로 한다는 거. 이게 기둥으로 구획됐을 때는 기둥 사이의 간격으로 보면 되고, 이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셋백해서 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닥 면적이 이렇게 돼 있고, 자, 바닥 면적에서 우리가 노대라고 하는 건 발코니 보통 얘기하는 거죠, 발코니.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걸 노대라고 하는데, 자, 발코니 같은 경우 그러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냐, 안 하냐? 산입하죠. 산입하는데, 자,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보면 뭐 가장 긴 외벽이 접한 게 1.5m까지 봐준다는 얘기예요, 폭이. 이 얘기는 그러니까 봐준다기보다는 1.5m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한다는 거예요, 건물에. 그죠? 그럼 만약에 노대를 뭐 3m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5 뺀 나머지 1.5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발코니 면적이 폭이 얼마예요? 그래서 1.5란 말이죠. 왜냐면 넘어가면은 면적에 산입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노대 같은 경우는 1.5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1.5로 곱한 값을, 이 가장 긴 접한거에 1.5로 곱한 만큼, 이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사겠다라고 하는 거. 바닥 면적 등이 바닥 면적 제어하는 거고, 필로티는 그럼 필로티 하부, 우리가 필로티가 있다고 하는 거는 르꼬르비 제가 이제 설계하면서 기둥 위에 바닥에 넓게 이제 있는 부유하는 건물이고 밑에 주차장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필로티로 되어 있는 거는 바닥 면적 산입하나? 기본 원칙은 산입이에요. 바닥 면적 기본 원칙은 산입이에요. 바닥 면적 산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바닥이 이런 경우잖아요. 뭐 차량의 통행이라든가 주차장으로 쓰다가 한다면, 사람들이 막 이동하거나 차량으로 쓰거나 주차장으로 쓰거나 공중의 통행으로 되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당연히 이거 내가 쓰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필로티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거의 이런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바닥 면적에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원래는 사용하는 게 바닥 면적 산입하는 게 맞고. 자, 그렇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은 뭐야?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보통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어때요? 다가구 주택, 아니야, 다세대 주택하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 다 거의 필로티로 돼 있잖아요, 요즘. 거의 다. 자, 그런 거 다 면적에서 다
바닥 면적에서도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바닥 면적 산정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받고, 자,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고 요런 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도 시험이지만 실제로 또 그럼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외되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1번이죠. 1번 이거 예를 들면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건물을 이렇게 뭐 4층 뭐 한 3층으로 이렇게 짓다고 치고 계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단이 중간에 뭐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고, 아유, 계단실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옥상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옥상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단실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단탑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단탑. 또는 엘리베이터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게 생긴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이거를 바닥 면적에, 뭐, 건축 면적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바닥 면적에 요거, 옥상층에 요거를 포함할까 말까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옥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그냥 계단 탑인 거잖아요. 이걸 면적에 산입하면은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자, 승강기탑, 계단탑,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 탑이라든지, 계단탑 같은 경우 또는 장신탑 건축물 뭐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바닥 면적 사용할 때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용적률 계산할 때 저것까지 막 계속 포함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전 초짜가 되는 거, 초짜. 우리 건축을 이제 우리가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거, 이 정도는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용적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평범에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피트 같은 게 있어요. 뭐 더스트 슈트, 이거는 쓰레기인데 요즘은 더 없지만, 굴뚝이랑 설비 덕트 배관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배관이 지나가는 길. 평면도에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 이제 화장실이라고 치면은 화장실 여기 이렇게 보면 샤워 부스 있고, 그런데 벽 하나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여기 엑스트라 쳐놓고 여기 지금 샤워 부스 있고 이쪽에 변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벽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주로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데 요게 2층부터 1층까지 쭉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피트라고 그래요. 피트 또는 피트 설비가 들어가는 피트, 설비 덕트 피트 뭐 이런 거 같은 말이에요. 자, 저거를 그러면 면적에서 넣냐 마냐?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 왜 안 넣냐면은, 여기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배관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배관들이, 여러 가지 배관들이 다 요 관을 통해서 1층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떨어질 정도로 폭이 넓지 않지만, 좀 넓은 경우에는 사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거는 면적의 산이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이드된 공간도 면적의 산이 많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자, 요거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지하에 뭐 옥상이라든지 뭐 밖에 당연히 아닌 거고, 지하 이런 데 설치하는 뭐 이런 물탱크시라든가 이런 뭐 정화조라든가 당연히 이런 것들 면적에 산입하면 안 되겠죠. 이런 내용이고. 자, 근데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상층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내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내에도 이렇게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봐주겠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랑 2번, 3번 정도는 좀 비교해서 알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런 보관지라든가 경사로라든가 또 뭐 이런 배기장 찍어는 뭐 거의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목에 피난 계단 이런 것들도 면적에다 아까 산입 안 했던 것처럼 산입 안 한다는 거. 건축 면적 산입 안 했던 것처럼 바닥 면적에서 산입 안 하는 거고, 당연히. 리모델링 하다가 뭐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외벽을 더 이렇게 마감을 더 붙여가지고 당연히 안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애인용으로 생각하는 뭐 승강기나 이런 것들은 또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그래요. 그 다음에 매장 문화재 전혀. 아까 했던 거죠. 아까 뭐 매장 문화재 발견돼가지고 그거를 저지실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건축 면적도 빠지지만 바닥 면적에서도 빠지는 거고.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짓는 아파트는 다 뭐가 있어요? 피난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피 공간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가면은 요즘 짓는 아파트는 거의 대피 공간이 있고, 없다고 한다면 발코니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 옛날에는 뭐 있어요? 발코니에 이렇게 가벽을
차면은 옆 세대로 넘어가는 그 가벽이 있었죠. 요즘은 그거 거의 그렇게 시공 안 하고 보통 대피 공간을 넣거나 아니면은 하얀색 계단을 넣어요. 그래서 하얀색 계단, 그러니까 뭐 발코니에다가 뭐 잔뜩 쌓아놓으면 또 안 돼요. 화재 나면 큰일 나요. 열고 내려가야 되는데 뭐 쌓였으면 그 치우느라고 시간 다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있다고. 자, 그런 것들도 바닥 면적에서는 제외해준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면적, 피난 계단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시설 면적이 요 정도를 보통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면적을. 얼마큼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만약에 여러분들 세대 있죠, 세대. 세대를 이제 세대 매뉴얼 하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설계할 때. 이런 데 가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매뉴얼 설계 같은 거 건설사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도 계산 다 한단 말이에요. 뭐 조그만 짜투리만 공간 다 우리가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소비 덕트라든가 또는 대피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계산을 되게 정밀하게 해요. 왜냐면 매뉴얼이니까 집을 하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천 세대를 짓는 거니까 훨씬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면적의 어떤 증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설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죠? 자, 그래서 바닥 면적까지 받고, 자, 연면적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층의 전체 합친 거.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면적도 그냥 바닥 면적,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친 게 연면적이니까 바닥 면적에 적용했던 그런 내용들은 다 연면적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 내용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뒤에 아까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배우겠지만 우리가 바닥 면적을 알면 이제 용적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하층도 연면적에 들어가잖아요. 지하층도 연면적에 들어가요. 근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은 빠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하층이 연면적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을 뺐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지하를 300층으로 내가 지하 300층까지 내가 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300층. 그럼 용적률이 만약에 저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용적률이 그냥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로는 무조건 많이 내려가도 법적인 용적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상으로 올라가는 용적률은 많이 올리면은 일조라든가 다른 사람들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하로 내려가는 거는 피해가 그렇게 좋지 않고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지하에다 주차장을 건설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뭐 또 그걸 권장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용적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지하층을 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실무에서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계획할 때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하층 면적은 여기부터 정리해 놓으면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은 계산하지 않는다. 연면적이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는 넣지 않는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빠지는 것들, 요거 빠지는 것들이 우리가 실내에 주차장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요즘 짓는 게 거의 드문데 실내에 주차장 있는 건물이 있어요. 몇 군데 돌아다 보면 가끔씩 보여요. 그런 경우도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 빠지는 거예요. 용적률 산정할 때는. 사실 거기에 주차를 함으로써 뭐 아무튼 자, 그래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좀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건물주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사실은. 근데 손해에도 불구하고 깼다는 거는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 차를 많이 이렇게 주차하는 게 이렇게 뭐 교통이 뭐 여러 가지 뭐 흐름이라든가 뭐 이런 공공에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안에 있는 주차장은 빼겠다. 마찬가지로 피난구역도 중간에 여러분 30층까지 고층 건물의 중간에 30층마다 피난 안전구역 있잖아요. 그것도 빠지는 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똑같이 경사지붕의 대피 공간도 뺀다라고 하는 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저거는 빠진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런 거 설계할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실무에서도 이런 거 얼마나 한번 하겠어요. 한 50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해요. 아파트만 설계하시는 분 요거 하죠. 요거 하는데 거의 이런 거는 많이 안 할 확률이 많아요. 이런 거 건물 안에다가 주차장을 왜 넣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하잖아. 이거는 지하를 할 때는 많이 하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이 지하 공간 했을 때 용적률 산정하는 거는 꼭 기본이니까 꼭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면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알았어요? 대지 면적을 알았고, 이제 건축 면적 알고, 바닥 면적에 대한 개념도 알고, 또 연면적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대략적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도시 환경에 그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건물에 이게 뭐예요? 뭐 이런 것들, 뭐 쾌적한 도시 환경이나 또 일조 채광 이런 것, 건물이 너무 건물 사이에 너무 조밀하게 있으면 이런 거 안 좋잖아요. 채광도 안 좋고 일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불리한 게 많잖아요. 건물이 너무 붙어 있으면. 그래서 건물을 띄엄띄엄 설계할 수 있게끔 이제 평면적으로 제한하는 게 바로 이제 건폐율인 거죠. 그래서 자, 건폐율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자,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의 대지 면적이 있다고 칩시다. 100제곱미터에. 거기다 내가 50제곱미터의 건물을 앉혔어요. 100제곱미터의 땅에 50제곱미터만큼의 건물을 앉혔다. 그러면은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50%. 50%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100제곱미터의 땅에다가 90제곱미터를 시공했다가 칩시다. 건축 면적을. 그럼 90 나누기 100 하면 0.9 곱하기 100 하면 90%. 그럼 용적률이 90%, 건폐율이 9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90%라는 얘기는 그 꽉꽉 채워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폐율이 만약에 뭐 20%다 그러면은 놀라운 거예요. 주변에 뭐 공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타이틀이 지역지구의 건축물이잖아요. 지역지구는 우리 그 배웠잖아요. 우리 잠깐 배웠는데 국토행하는 법률에서 모든 국토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뭐 한 80, 60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런 데는 땅값이, 서울 같은 데는 땅값이 가치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 데는 더 조밀하게. 그러니까 종로 같은 데는 그 건폐율이 뭐 60, 70 빡빡하게 질 수 있을 거고, 용적률도 뭐 600까지 막, 뭐 20층까지 질 수 있는 거. 보통 용적률이 보통 뭐 한 500% 한다면 50에 50, 건폐율 50에 용적률이 뭐 500이다. 그럼 10층 질 수 있다. 10층. 그 계산해 보면 10층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한 거여서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거고, 중요한 거는 평면적으로 도시 환경을 위해서 이런 각각 일조라든가 채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안전, 사람들이 불이 나면 그 사이사이로 사람 지나가지고 소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피난도 해야 되고. 자, 그런 것들, 불이 번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규정이다. 나가는 거를 건폐율이라고 하는 걸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취지인 거고. 자, 용적률은, 아이고, 뭐야. 자, 용적률은 뭐예요? 용적률은 연면적 할게요. 그래서, 그럼 용적률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100제곱미터의 땅에다가 50제곱미터의 건물을 4층으로 줬어요. 4층으로. 계산해 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 좋으니까. 100제곱미터의 땅에 50제곱미터의 1층이 50제곱미터를 4층으로 줬어요. 1층이 50제곱미터. 그러면 용적률이 몇 %예요? 그렇지, 200%. 하고. 암산이. 암산력이 저보다 더 나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계산하기 쉽게 했지만, 뭐, 그런 개념을 보면 돼요. 그래서 용적률은 어떻게,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그 전체적인 용적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볼륨이죠, 볼륨. 그거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규정하냐면, 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시공간의 감이라는 게, 너도 나도 높게 져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못 지게 하고, 이거 마찬가지로 뭐 채광이라든가 통풍 너무 높게 지면 옆에 땅 이제 햇빛을 가리니까 바람도 안 지나가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입체적인 평면적 규정이 입체적 규정이다 라고 하는 거를, 뭐 쉽게 얘기하면 층수를 이제 제어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용적이라는 게 그거 결국 뭐 층수하고 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연면적 합계에다 대지면적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면적을 알고 대지면적을 구하는 게, 건축면적 구하고 연면적 구하고 대지면적을 정확하게 아는 게 용적률과 건폐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용적률과 건폐율이냐면, 우리가 국토를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는 그런 두 가지 걸로 재산권이라기보다도 규제한다기보다 어쨌든 공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뒤에 좀 볼까요? 그래서 뒤에 보면 면적의 구제까지는 다 끝냅시다. 면적의 구제까지만 다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대지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대지 분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제곱미터 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다 건물 하나 지으면 딱 좋겠죠. 근데, 요거를 그냥 두 개로 짓고 싶어. 나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그러면 대지를 분할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합병도 할 수 있어요. 내 옆 땅 사가지고 합병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대지가 원래 뭐 100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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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제곱 이런 땅이었는데, 이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필지가.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땅이었다고 치면, 이런 땅이었다고 치면, 처음에 이렇게 뭐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땅은 합병하고, 어떤 땅은 또 분할하고, 또 어떤 땅은 합병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 합병, 분할, 합병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 필지가 이렇게 막 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막 이렇게 좀 일정한 규모로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다르게 있죠. 만약에 같은 규모로 있으면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실제로 그래요. 베트남이라는 데 가면. 자, 근데 그래서 내 땅을 분할할 수 있는데 너무 만약에 잘게 분할하거나 하면 넓게 해가지고 크게 개발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잘게 개발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건물의 규모를 내가 내 땅에다가 내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 내 땅 이게 뭐 지금 이게 한 500제곱미터 땅이라고 칩시다. 내가 건물을 한큼 지었어. 이럴 수 있는 거. 그거는 내 땅에서 내가 짓는 거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쪼개가지고 그냥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는 집을 짓겠죠. 그래서 그냥 기다려주는 건데 너무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도시 미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분할할 수 있는 그 크기를 정해놨다는 거야. 아까 내가 100제곱미터 얘기했잖아. 100제곱미터 땅은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 주거지역에서. 왜냐면 62채고니까. 60, 40으로 분할해야 되잖아요. 그럼 60, 40은 40은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120제곱미터 땅이다. 그러면 분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은 건물 보면 한 130 이런 땅이랑 105 이런 거랑 좀 달라요. 분할이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상업적 공업지역을 좀 넓게 보는 거죠. 좀 넓게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스케일이 크니까 건물 규모가.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더 분할 더 안 되게끔 했어요. 왜냐하면 녹지의 그 원활한 조밀조밀하게 있는 것보다 원활한 그런 환경을 위해서 기타 같은 개념 60이 기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분할 제한이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할이라고 하는 게 건물의 규모를 좀 이렇게 너무 작게 하는 거를 너무 작게 해서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법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다른 거로 막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짓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할을 제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법적으로 좀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지 분할할 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땅을 짓고 요만큼 조그맣게 건물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더 크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크게 지으려니까 돈이 좀 건축비가 필요해. 에이 땅을 반 잘라가지고 이거 팔아야겠다. 팔고 요 판 돈으로 건물 여기다 지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냥 무조건 분할하는 게 아니라 분할을 했다고 한다면 뭔가 조건에 맞춰서 분할해야 되잖아요. 이 건물이 어쨌든 현재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500제곱미터 땅에다가 이미 내가 이 땅을 쓰고 있다고 했으면은 이거 분할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전체 면적 이 전체 조건에서 건물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다고 한다면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 요런 내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보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또 분할을 하더라도 도로가 분할을 함으로써 도로가 안 접혀지는 땅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건폐 용적률이 법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들이죠. 공지 이건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 제한, 높이 이런 것들 일조 확보 다 같은 개념이죠.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걸린다면 분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분할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미리 그것까지 예측해가지고 내가 뭐 두 개로 만약에 분할을 장려하겠다 하면은 요 반에 해당되는 땅 규모로 여러분들이 계획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도로도 하나 뭐 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계획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맞벽. 자, 맞벽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이제. 벽이 서로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벽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화재가 나면 다 탄다 버려요.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제가 얘기해서 정시간 얘기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맞벽 건축이 많았어요. 뉴욕 가도 브루클린 같은 데 가도 다 거기는 벽돌 건물이긴 하지만 딱 집들이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데 많이 있어요. 뭐 네덜란드 같은 데 가도 다 옛날에 빅토리아 시대에 지었던 그런 건물들도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벽 건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불이 번지면 안 되니까 맞벽 건축으로 하는 거는 해주겠다 이거예요. 맞벽으로 하는 거는 해주겠는데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맞벽 건축이면은 사실 붙어 있는 거니까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가 되거나 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웃 대지 경계선 간에 띄우는 건 얼마로 민법에서 50cm, 1m의 반, 0.5m씩 떼서 건물과 건물 사이는 2m가 확보가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인데 요거를 중간에 벽을 쳤거나 아예 붙여버리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맞벽 건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맞벽 건축은 이거 자, 이런 경우 다 하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이랑 주거지역, 그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이거나 또는 건축협정구에 우리가 뭐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협정을 해가지고 맺어서 하는 지역이 있고 또 허가권자가 이제 뭐 건축조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익선도 같은데 예를 들면 익선동이나 이런 데 같은 데도 보면 다 맞벽으로 돼 있잖아요, 건물이. 그런 경우도 다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벽 건축을 할 때는 중요한 게 구조 제한을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나면 계속 번지니까. 그래서 구조 제한으로 내와 주요 구조부가 내화 다 좋은 얘기 써놨죠. 내화 구조를 하고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하라. 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맞벽 건축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맞벽 건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맞벽 건축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 안에서는 대신에 그렇게 건물을 그렇게 지을 때는 어, 저런 조치를 취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 자, 연결통로는 뭐예요? 연결통로예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브릿지가 있는 경우였어요. 브릿지가. 이런 경우 저도 요거 연결통로 한번 설계해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연결통로 그거 하면서 되게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몇 개 따져야 될 뭐 그런 조건들이 뒤에 나올 텐데 자, 연결통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로 연결하는 거. 근데 사실은 건물과 건물 사이 연결하는 거는 그 연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건축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걸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건축선을 넘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연결 통로를 만약에 할 때는 연결 통로를 이렇게 이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건축선을 넘어간다든지 또 일조라든지 이런 것들 다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다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마 뒤에 나왔을 거예요. 뒤에 안 나와 있네. 잠깐만.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그 연결 통로, 브릿지 연결 통로를 이제 할 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내화 구조를 해야 되고, 불타면 안 되고, 불연제로 기본이죠. 내화 구조 불연제로 하고, 연결 통로의 폭을 얼마로 해라? 요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5m. 5m. 5m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연결 다리를 넣더라도 5m까지. 근데 뭐 좀 이게 여러 가지 뭐 좀 완화해달라고 하면 해주긴 하는데, 뭐 심의를 거치면, 어쨌든 기본은 5m 이하로. 높이 5m, 가로 2m. 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높이니까. 높이가 각각 5m 이하로 하고. 또 그리고 환기를 해줘, 환기. 그리고 사실은 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기 배웠을 때 환기창은 바닥 면적의 10%, 환기창은 바닥 면적의 20%, 그리고 채광창은 바닥 면적의 10%잖아요. 예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배웠을 거예요. 기억해보면. 그래서 자, 바닥 면적의 10%만큼을 창으로 설치해라. 왜냐면 저렇게 브릿지를 하는 부분에 이게 통풍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하라는 거고. 근데 저렇게 할 필요 없는 게 보통은 어떻게 돼요? 환기 설비를 하잖아요. 환기 설비를 설치하면은 또 완화해주고 그래요. 아니네. 아무튼 자, 그래서 환기층을 설치하라. 근데 보통 이제 환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환기 시설 기계 장비를 이제 기계 설비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게 있고 또 양쪽에다가 시작하는 점이나 끝나는 점에다가 방화문을 설치하고 또는 방화 셔터를 화재가 났을 때 닫혀지는, 그래서 방화 구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안에 이쪽에 있는 건물이 화재가 저쪽 건물로 이 브릿지를 타고 건너가면 안 되니까 중간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해서 브릿지를 설치하게 되면은 면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 멀쩡한 건물 두 개가 있는데 연결한 거예요. 이쪽에
로스백화점이고 이쪽이 무슨 역사라고 칩시다. 뭐 서울역이라고 칩시다. 서울역이랑 여기 연결했는데 어쨌든 그 다리를 만듦으로써 연면적이 증가가 되니까 반띵하라 반띵.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예.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반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브릿지를 연결할 때 브릿지가 도로를 관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를. 그러니까 어차피 위에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많이 있던데. 뭐 세운상가 예전에 세운상가도 그런 도로 같은 것들 있어요. 그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라. 그러죠? 도로 조명 허가가 뭐예요? 얘기 안 했죠. 그래서 도로 조명 허가라는 건 뭐냐면 도로 조명 허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건물에 차 타고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가잖아요. 차 타고 건물로 들어가죠. 근데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보통. 인도는 인도잖아요. 근데 도로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도로처럼 쓰게 하게끔 신청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허락을 해주면 돈을 내야 돼. 그러면 그 도로 조명을 해주는 작가로 얼마에 지불해. 그 허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도로 조명 허가인데 그거 허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도로를 어쨌든 간에 사용하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이 만약에 도로가 아니고 뭐 공공의 공지가 아니고 개인 땅이라고 치면은 그 개인 땅도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거 등기해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 왔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지안의 공지예요, 공지. 대지안의 공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배치할 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하면은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이거는 건물을 내가 이렇게 배치할 것인지 예를 들면 아니면 이렇게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배치 또 이렇게 이격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접대지랑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대지랑 이격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 건축소 도로가 어차피 한 명이 지나갈 거니까 도로랑 만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야 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되냐면 대지안의 공지라고 하는 그런 법 조문으로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건축선 이격거리. 자, 건축선으로 해서부터 건축물까지 얼마나 떼야 되고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그냥 건축선에다까지 해줘도 돼요. 원래는 기본은 그냥 이렇게 짓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만약에 밑이 도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건축선이잖아요, 건축선. 건축선이니까. 근데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이제 몇 가지 조항을 나누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떤 거 봤더니, 뭐 공장 같은 경우는 3m 이격해라.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이런 규모에 따라서 이격하라. 자, 이런 시설도 있죠. 판매, 다중이용 시설, 판매, 숙박, 문화, 종교 이런 시설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이런 데는 3m 이상 이격하라 이거예요. 3m만큼 떨어져 이격하라. 이렇게 이격하라는 거고. 딱 이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랄까 다세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거 뭐 항상 이거는 항상 계속 찾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다 공동주택을 설계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시설들 많이 설계하잖아요. 반드시 알아봐야 되는 내용이고 중요한 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m 이상 2m 이하잖아요. 5m 이상 3m. 이거 뭐예요? 그럼 2m 5m예요? 헷갈리잖아요.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건축사 어떤 사이트를 막 결정이 되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찾아가가지고 건축 조례를 보면 자 조례를 놔줘 조례로 여기서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조례를 보는 거예요. 조례를 이거는 그냥 건축법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거고 실제로는 조례에 들어가면 다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보면 아파트 몇 미터 떠라 3미터 떠라 뭐 5미터 떠라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뭐 조례상으로 지역마다 다 달라요. 서울시 조례가 있고 뭐 경기도 경기도 군마다 다 조례가 다 있고 뭐 신안군 뭐 장성군 뭐 김포군 다 군마다 조례로 다 이격거리를 건축선으로 떨어져야 하는 거리를 다 정해놨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고 자 그리고 그죠 그렇다 그래서 기타 조례를 건축하는 거 이상 건축 조례이고 자 그다음에 인접대지는 옆 땅이에요. 인접대지는 얼마 떼어줘야 돼요? 기본이 원래 0.5m 근데 지금 0.5m 떨어져요. 왜냐면 민법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인접대지 경계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왜냐면 인접대지 원칙은 붙여서 질 수 있어요. 원칙은 이거 원칙이라기보다도
논리적으로 보면 붙여진 건데, 붙여졌더니 옆집에서 막 항의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5m 떼는, 0.5m 떼는 거예요. 서로 5m씩 5m 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붙여질 거면은 맞벽건축이 되는 거예요. 맞벽건축. 아까 그게 맞벽건축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붙이는 거예요. 나만 붙이고 얘는 못 붙이면 안 되니까 같이 붙이자. 뭐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전용, 이런 거, 인접대지 떼어서 인접대지 경계선에다 떼야 되는 거. 이거를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보통 이격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가 주택. 전원주택에서 1m. 뭐 이런 거. 자, 여기 또 뭐 다른 거 보면 되고, 여기 보면 아까 똑같은 거죠. 다중이용시설, 판매, 숙박, 문화, 종교시설은 조금 더 반 정도 낮죠. 3m였다가 한 1.5m. 근데 요거는 다 조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인터넷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뭐 무슨 시 뭐 조례, 서울시 건축조례 찾으면 별표에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이격거리 관련 내용이 별표에 나와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 가지고 요 포맷도 똑같아요. 요 포맷으로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기타